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풀어보는데, 요번에 이제 경간부 시험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10번까지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번 이후에는 뭐 이제 좀 설명할 부분들이 몇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찰학을 공부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딱 공략을 하시려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물으면은 전통적 경찰 활동을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전통적 경찰 활동은 뭐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진압에 포커스를 맞추고 뭐 주도예요? 관주도로 간다라면은 이렇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민과 협력하는 플러스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지문이 등장해도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풀려요. 전통적 경찰 활동을 물으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생각하시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물으면 전통적 경찰 활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적 경찰 활동, 뭐 문제지향적 골드슈타인이 주창한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 이웃지향 경찰 활동, 뭐 윌리엄스가 주장하는 뭐 이런 것들, 지역 중심 경찰 활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맞는 말이죠. 2번을 보시면은 경찰의 역할은 보시다시피 크라임 파이터, 범죄와 싸우는 경찰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 투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통적 경찰 활동이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해결자로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후 대응적 예방의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대응적 경찰 활동보다는 이런 것은 진압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예방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는 예방의 포커스를 맞춘다. 만약에 이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전통적 경찰 활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윌슨과 사이먼은 우리 이번에 정책 결정 모델에서 그 만족 모델을 주창한 학자가 되겠죠. 자,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트로야노비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자, 이렇게 트로야노비치.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팁만 하나 드리면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한 사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담당한 사람이 한 명,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는 2명의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점. 나머지 뭐 요거는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크게 풀 게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은 2년이고, 자, 그다음에 요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 1년만 외워놨다가는 경찰청장을 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는 요즘에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군대를 갔을 때 조치를 취해 주는 거, 또 대학교를 가는 동안만큼 유예를 해주는 게 이게 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경범죄이니까 가벼운 범죄인데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의 보충법이 경범죄 처벌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죄를 지은 자는 형법으로 치면은 정범이잖아요. 그래, 죄를 짓도록 시키는 자 교사범, 도와주는 자 방조범. 그런 경범죄에서는 요 두 사람은 죄를 지은 정범에 준해서 벌한다라는 게 경범죄 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명 말하는 범칙자에게 통고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칙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딱지를 띄운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인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고 처분을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5일 이내,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라버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구별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통고 처분의 제외자, 범칙자의 제외자, 범칙자에서 제외된 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다음에 구류 처분이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사람, 18세 미만자, 이런 경우가 범칙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 통고 처분하는데 통고 처분 제외자는 거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거가 불확실한 사람, 기타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통고 처분의 대상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범칙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요거는 범칙자의 제외다가 되겠죠. 범칙 행위를 범칙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고 처분의 제외자 그러면 틀립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기본 틀을 모르시면은 큰일 납니다.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즉심에 해당되죠. 거짓 신고하고 두 가지가 딱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만 원. 자, 이번에 40문제에서 경찰행정법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은 경찰행정법 쪽에는 그다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는 분들이 출제를 들어갔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의 방향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지만 공통분모 70~80%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그러다 보면 암기할 것들이 쭉 수면으로 올라와요. 그럼 나중에 그 암기할 것들까지 딱 복합을 하면은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가장 쉬운 내용인데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조리상의 한계는 5가지가 있잖아요. 경찰 공개 원칙, 비례 원칙, 책임 원칙, 평등 원칙인데 소공 목적 원칙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례 원칙은 이렇게 칠판에다 준비 안 해도 이렇게 적필상이 있잖아요.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게 자꾸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 그랬는데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시면 경찰기관의 조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은 행정기본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건 또 적합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부분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침해 원칙, 적합성의 원칙. 나머지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감부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채용 문제, 순경 채용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니나 나나 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학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인데 경찰학에 이런 부분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경찰학은 사회과학의 종체이니까 우리는 의리니까 해야지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다시 출제된다면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만족 모델이 출제가 되면은 합리 모델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합리 모델. 행정학 하신 분들이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합리 모델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모든 대안을 다 찾는 것이지만 이 모든 대안 중에서도 일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만족할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만족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합리 모델은 있는 거를 다 검토해 보는 거야. 이를테면 이해가 안 가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보 문고에 가서 경찰학 관련 서적을 다 뒤껴보는 거야. 그래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만족 모델, 합리 모델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여건상 돈도 안 되고 시간상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는 게 이런 게 만족 모델이에요. 합리 모델의 완화된 다르게 표현하면 비판된 이론이 만족 모델이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델은 이게 이제 합리 모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garbage can, 그래서 쓰레기통 모델. 우리가 이제 넌 체계도 없고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넌 쓰레기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쓰레기통 모델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경우에는 우리 경찰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공무원은 계급도 있고 어떤 라인도 있고 체계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예를 들면은 우리 무슨 모임 있잖아요. 사설 무슨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사설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 있잖아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죠. 조직화된 혼란 상태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흐름, 네 가지 흐름, 이제 이런 거 행정하신 분들이니까 흐름을 보고 딱 그 중에서 하나 결정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목표를 정보 분석과 그 다음에 환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같으면 AI 정도? 알파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이버네틱스 모델입니다. 이미 딱 결과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분석을 해서 계속 분석의 결과가 안 나오면 환류 피드백을 계속 줘서 조정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이버네틱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쓰레기통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혼합 탐사 모델인데 믹스잖아요. 믹스. 뭘 믹스를 하냐면은 점증 모델하고, 자, 이 점증 모델은 기존 정책에다가 수정을 가하는 게 점증 모델이에요. 우리가 점증주의 예산도 있잖아요. 그래 기존 모델에다가 이 수정을 가하는 게 점증 모델인데 점증 모델의 이러한 단점,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이게 기존 거를 그대로 추구하니까. 그 다음에 합리 모델, 조금 전에 합리 모델 설명했죠. 이렇게 점증 모델과 합리 모델을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합 스캐닝 탐사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된 것이다. 정확하게 혼합 탐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본적 결정이라는 것은 합리 모델이잖아요. 합리 모델. 여기 이제 세부적 결정은 기존 정책에다가 수정을 가하니까 점증 모델로 봐야 되겠죠. 나누고 합리와 점증. 그러니까 요 말이 앞에 부분이 합리, 여기 점증.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믹스드 스캐닝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 모델이라는 것은 합리 모델의 비현실. 그러니까 이제 최정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합리성, 그 다음에 플러스 초합리성. 요거는 촉으로 하는 것이 촉. 감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초합리성이 합리를 초월하는 것이니까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최종 모델인데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수성. 왜 점증 모델의 보수성입니까? 기존 정책에다가 수정을 가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보수적이잖아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혼합하는 것. 이 모델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정책 방향으로서 다시 검토하는 거. 이게 바로 최적 옵티멀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학에서는 뭐 그다지 반가운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한번 등장을 했으니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우리는 을인데.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설명이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각 징계위원회는 이것도 이제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11인에서 50일이니까 우리 경찰 중앙징계위원회 플러스 경찰 보통징계위원회 지금 구성원 수이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경무관 이상이 있잖아요. 경무관 이상의 중앙징계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면 17인에서 33인으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맨날 등장한 내용이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요거는 뭐 맨날 나온 내용이고 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자, 요겁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징계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은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요거는 계급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경무관 이상이냐, 총경 경정이냐, 경감 이하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중징계를 당하든가 경징계를 당한다면, 자, 여러분들 중징계, 경징계 나오는데 풀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풀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경징계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요구권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면은 이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 이 요구권자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징계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요구권자에게 지체 없이 요구권자에게 통지를 지체 없이 하면은 이 요구권자는 이 임용 처분권자의 이 징계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정보원을 보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럴 때에 임용권자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5일이 여기에서 15일이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처분 등 대상자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징계 처분, 징계 심의 대상자 있잖아요. 심의 이미 결정을 받았으니까 처분 등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 사람에게 15일 이내에 사본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이 사본이 처분 사유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딱 읽어내리면은, 자 보세요. 징계 등 요구를 한 자는, 자, 중징계, 징계 등 의결을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뭘로부터예요? 이럴 때 이제 지체 없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여기 보시다시피 요 처분 대상자의 요구를 받은 여기 요 지체 없이 요 부분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을 잘 알고 가시면은 금방 이렇게 느껴져요. 지체 없이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처분 등 징계 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정본을 보내면 이 징계 등 처분을 보내면서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나머지 이 부분들은 워낙 많이 나온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보호규칙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각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 경찰청의 인권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우리 그 인사위원회 같이,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같이 단순 자문기구입니다. 심의기구가 아니라. 요거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를 할 때 경찰 인권보호규칙과 경찰 감찰규칙, 경찰 감사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 뭐 지금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문 형태를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되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 금지는 경공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정치 운동 금지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국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휘권 남용이나 거짓 보고 하지 마라 이런 게 경공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감찰 규칙인데 저는 이 문제가 그 지뢰밭 정도로 다발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맞추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찰 기관의 장, 지금부터 네모 박스를 친 내용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찰기관장이 의무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 분야 일정 기간 동안 조직관리 및 업무 추진 실태를 집중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찰기관장입니다. 경찰관 X, 감찰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찰관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좀 경찰기관장이 아니잖아요. 감찰관은 단서인데 인정, 진정, 탄원 요 다 포함입니다. 요것도 요거를 제외할 수 있어요. 요거를 다 포함한 접수를 받았어요. 누가? 감찰관이. 그럼 감찰관이 접수를 받으면은 그 위에 단계의 상사는 감찰부서장이 되겠죠. 다이렉트로 감찰부서장을 제끼고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면은 감찰부서장은 똥이 돼버리겠죠. 이해됐어요? 에워지나요? 감찰관은 그래서 감찰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저는 상당히 고급 지문으로 앞으로 출제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찰관은 자, 직무조사를 위한 출석 요거 없애볼게요. 요거 없애볼게요. 직무조사를 위한 출석 1,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의 제출 2, 증거품 등의 자료 제출 3, 현지 조사의 협조 4. 자, 여러분들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되게 고급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에 2번, 3번, 4번에 해당될 때는 의무사항으로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감찰관이 이런 것들 자료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2번, 3번, 4번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여야 된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비례에 입각해서 다른 말로 과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비하시고 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경찰기관의 장은 요겁니다. 요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어야 교류감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교류감찰 내용이거든요.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것. 교류감찰을 하기 위한 앞에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상급 경찰기관장입니다. 경찰기관장이 아니에요. 여기 상급 경찰기관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4개 지문은 상당히 경찰 감찰 규칙에서 출제 포인트가 높고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여기까지 출제를 했다는 게 이제 정말 지엽적인 경찰기관 상시 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법령센터에 들어가서 꼭 보시면은 이 조문 딸랑 4개뿐이 없는데 거기에서 출제를 했어요. 개념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용어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교대 근무로 바뀌고, 자, 휴게 시간.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비번과 휴무, 휴게 시간만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우리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갑은 언론에서 경찰 공무원의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나는 절대 경찰이 되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뭘 보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언론을 보고 가졌죠. 이런 것들을 얘기적 사회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엔티시퍼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얘기적 사회화 과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행동을 경찰이 되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침묵의 규범은 남이 부패를 저지르면, 경찰이 부패를 저지르면 나는 눈을 살짝 감아주겠다. 이게 이제 부패를 용인하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인의 성향과 조직 내의 사회화 과정은 상호 보완 관계이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사회화는 경찰이 되기 전에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사회화보다는 비공식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주로 이제 이를테면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더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경찰이 됐는데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아.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 되지. 얘기적 사회화 과정이죠. 나는 지금 경찰이 아직은 안 돼 있지만은 앞으로 경찰이 내가 되면, 얘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화 과정.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묻는 취지만 알면은, 그 다음에 얘기적 사회화 과정을 몰라도 여기서 묻는 게 나는 절대로 안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용인해 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사실은 조금 쉬운 문제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 계급이 경사, 만약에 계급이 경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릴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6급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6급 이하. 6급 이하. 그럼 이제 대개의 경우 우리 경찰은 급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렇게 했을 때 순경을 9급 정도로 본다면 순경, 경장, 경사 9급, 8급 한 8.5급, 경위가 한 7급 이쪽 저쪽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니까 6급 이하니까 상관없죠. 이럴 때 그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뜩 흐트러뜨려서 넣어놨어요. 경찰기관에서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심할 것은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에서 15인 이하의 경찰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5인에서 7인은 이제 요거는 위원수가 7인에서 15인까지이고, 5인에서 7인은 이제 구성, 의결 종속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4인에서 6인 구성하듯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인에서 15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자, 이 부분은 경찰청과 소속 기관 등 직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순수 암기를 하는 내용인데, 단지 암기를 하실 때에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외사국인데 형사국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외국인 관련했으니까 외사국에서 아마 여기에서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청과 소속 기관 등 직제를 들어가 보시면 그 딱 기타란에 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틀리라고 내놓은 내용 같이 보여요. 이제 이런 것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공부를 할 정도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한 분들이죠. 왜? 요거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면 엄청난 양의 공부량이 있던 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보시고 정리하시고, 25번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조직이 필요한 조직 편성입니다. 자, 요것은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여러 사람으로 받는 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지시도 한 사람, 보고도 한 사람에게 무슨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미국의 오거스트 볼모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오거스트 볼모. 그래서 미국의 서덜랜드. 자, 서덜랜드는 우리 경찰학에서 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주창을 했죠. 범죄 개념에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면은 차별적 접촉 이론을 또 주창한 유명한 분입니다. 서덜랜드는. 자, 경찰 전문 직업화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오거스트 볼모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전문 지식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치안 서비스 질이 되게 떨어지겠죠. 자, 경찰 전문 직업화는 경제 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자, 전문 직업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자,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면은 경찰이 될 수 없다라고. 왜? 대학 정도 졸업을 해야만 좀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해보면은 기회가 줄어들겠죠. 근데 기회가 증대된다. 그래서 기회가 차단되는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요 지금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출제될 내용인데, 요령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거의 반대 개념이 요 퍼블릭이거든요. 공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다라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라 그러면 요거는 퍼블릭 릴레이션지라 이렇게 가는 거고, 어느 특정 지역만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사회 관계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묻는 것은 뭐 지역사회 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고로 저기 지금 공공관계 요 내용이 나오면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5천만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퍼블릭 릴레이션이에요. 어느 특정 지역 시민에게 또는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면 지역사회 관계로 가시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만 잘 잡아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언론관계. 이런 게 이제 언론관계가 되겠죠. 이런 게 신문이나 TV 등.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 각종 대중매체 제작 이런 것들. 그래서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 이런 게 개념을 앞으로 물을 확률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개념 잘못 잡아 놓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국가보안법인데 여기에도 뭐 가장 국가보안법에서 쉬운 내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죠. 체포, 국가보안법상의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신고한 사람은 반드시 상금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급할 수 있다로 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2회 이상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은 참고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9번은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이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취지만 알면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취지를 모르면은 기준이 안 잡히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취지만 알면은 쉬워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1번부터 4번까지 저도 이걸 처음 딱 접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지었냐면은
절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한 상태, 그러면 반드시 조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봐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 요청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 절대 도움 안 주면 큰일 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량이냐 의무냐 요걸 묻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상대적으로 2, 3,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지팡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조치하여야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가 지금 도로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두면 되겠어요? 반드시 조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을 보시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 소통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렬에 대해서 구간을 정하고 이런 것은 주의만 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조치를 하여야 된다, 조치를 하여야 된다,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까? 이렇게 요건 아마 센스를 발휘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을 보시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이면 세프티드입니다. 세프티드,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러먼트를 디자인 해가지고 세프티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누면이 재퍼리가 이제 체계화했죠. 좋습니다. 자, 방어 공간과 관련해서 영역성의 강화, 감시, 이미지, 안전지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설계해 놓은 주위에서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네. 안전지대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공간, 세프티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모델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한 하부 내용이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기본 원리 중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은 자연적 감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벽을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유리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리로 문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가시권이 자연적 감시가 될 거 아닙니까? 확대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연적 접근 통제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감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아파트를 짓는데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런 사례가 있고, 우리 지금 새로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가 세프티드. 방범창만 제대로 만들고 누가 방범창 쳐다보면 삐삐삐삐삐 소리 나게 만들면 그게 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이에요. 이해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주민이 아니면 딱 주민 차단이 툭 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자연적 접근 통제잖아요. 이런 게. 그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을 보시면 위드마크 공식, 요 위드마크 공식은 C는 P 곱하기 R분의 A 해가지고 남성은 0.7, 여성은 0.6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에요. 이제 요거를 대입시켜서 이제 음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해 보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칙에 의한 증거 수집 방법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나하고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무슨 취지?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식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논점이에요.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우리는 호흡기에 의한 측정이 있고 위드마크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체열을 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지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2번을 보시면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자, 나는 호흡 측정하기 싫다. 호흡 측정하기 싫으니까 체열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자, 논점이 이거예요. 1시간 12분 정도 경과한 후에 체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열을 당하는 사람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호흡 측정하지 않고 체열을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12분이 지났느냐. 이 12분 지났으니까 당신들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상실해서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지 않았느냐라는 논점이에요. 그러는데 우리 대법원은 판례는 이 정도는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 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소주를 마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이때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여러분들 음용수 200ml를 호흡 측정하기 전에 음용수를 줍니다. 입안을 헹구라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소주를 마셨어요. 그럼 소주가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장에서 알코올이 흡수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혈액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혈액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로도 들어가고 폐로도 오겠죠. 그럼 폐로도 오면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할 때 훅 불 때 폐를 통해서 알코올이 그 수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당신은 음주운전이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논리를 좀 배경을 아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 있는 알코올기는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폐에서, 혈액을 통해서 폐에서 나오는 알코올을 측정하는 것이지 입안에 있는 알코올을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주를 했는데 왜 입안을 헹구고 호흡 측정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자, 요것을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드렸어요. 폐를 통해서 나온 호흡 측정을 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입안을 다 헹궈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혈액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는 나타난 사안에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200ml 음용수를 주고 입안을 헹구고 난 다음에 호흡 측정을 하는 게 정석이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 그러면 술에 취한 상태니까 경직법에 보면은 보호조치 4조 보호조치네요. 그럼 우리 술에 취한 상태니까 강제 보호조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경직법 5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5조에 따르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서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자, 적법한 방법입니다. 피고인이 불응했어요. 이때 불응할 때는 5분에서 15분 이내에 불지 않으면은 요건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바로 음주 측정 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음주 측정 요구가 보호조치, 그러니까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에서 만약에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면 그거는 인정 않겠지만, 요즘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적법하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에 해당되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론을 알면 더 쉽잖아요. 그렇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집시법인데, 요 내용도 뭐 워낙 쉬운 내용입니다. 주체자가 보좌하도록, 자, 18세 이상은 맞았어요. 질서 유지인을 반드시 뭐 임명할 필요는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종결선언은 주체자가 하는 것이지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은,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문제 중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출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공부를 해도 초시생이 공부를 하든 중시생이 하든 정말 수준이 높은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든 전부 다 노출된 내용 중에 이렇게 상하로 높낮이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이게 나는 정말 국가고시로서 정석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40문제 중에 최고 인상 깊은 문제라면 저는 이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고, 더 적당히 한 사람은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은 이 긴급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듭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0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훌륭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번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상, 자,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무 수행, 요게 이제 자동차인데, 수행의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인데, 여기에 대한 특례로서 해당 긴급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모두 몇 개인가 딱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요거를 알려면은 배경을 먼저 좀 간단히 아웃라인을 잡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긴급 자동차가 그럼 총 어떤 유형의 긴급 자동차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긴급 자동차의 특례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긴급 자동차가 세 부류가 있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대한민국의 긴급 자동차입니다. 요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 자동차입니다. 전형적으로 소방, 구급, 혈액 공급 차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호부터 11호까지 있죠. 1호부터 5호까지는 법정 긴급 자동차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긴급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6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여기는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면 법정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나, 그 다음에 여기는 간주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자동차,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 후송하기 위해서 우리 승용차로 환자 후송하는 경우 있잖아요. 긴급자동차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묻는 문제가 요걸 물었어요. 질문으로 요걸 물었잖아요. 그런데 긴급자동차 중에서 여기 지금 법정 긴급자동차 1호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과 도로교통법 법률에 해당되는 세 종류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특례도 특별히 특례가 인정되는 게 1호부터 12호까지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구별을 이렇게 해 놓으세요. 긴급자동차는 총 17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종 11종 하면 14개에다가 3개를 합하면 17종이 있잖아요. 긴급자동차가. 이 중에서 법정 긴급자동차가 이렇게 5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가 6개, 간주되는 게 3개, 법률로 규정되는 게 3개.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 말고 딱 보면은, 아, 법으로 규정될 만한 긴급자동차구나. 이 중에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 그 밖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 법정 긴급자동차예요. 법률로 규정된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더 특별히 특례를 인정해줘요. 네 가지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죠? 딱 이거를 이해를 했다라면은 다음에 바로 요겁니다. 이게 바로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속도 제한, 금지 시기, 장소, 끼어들기 금지, 이거 절대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차량은. 그런데 긴급 자동차로 이렇게 17쪽으로 지정이 되면, 아하, 자동차의 속도나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여러분들 앞지르기 방법하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는 구별이 돼야 되죠. 앞지르기 방법을 좌로 앞지르기 해라 방법이죠. 금지 시기, 요 시기에는 하지 말라. 요건 금지된 장소다. 이게 금지 시기와 장소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속도, 금지 시기, 장소, 끼어들기 요 세 가지는 모든 긴급 자동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긴급 자동차는 총 아까 몇 종이 있었어요? 17종이 있었죠. 이 중에 4호부터 시작해서 12호까지 있잖아요. 요거는 4종류의 긴급 자동차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률로 정하는 소방, 구급, 혈액 공급장애 법률로 정해져 있죠. 법정 긴급 자동차인 경찰 전용 차량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4호부터 시작해서 12호까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에서 가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자 보시면은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1번으로 넣어놨어요. 자, 이거 딱 깨끗이 지워놓고, 자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가에다가 딱 명시적으로 규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끼어들기 금지 해가지고 나에다가 명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보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안전거리 확보 다로 규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주차금지 해가지고 라로 규정해놨어요. 주차금지. 자,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해가지고 앞지르기 방법.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앞지르기 방법 라마 요렇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은 요 네 가지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긴급 자동차를 물은 거예요. 그게 물은 게 뭐냐?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긴급 자동차 17종류, 법률, 법정, 시도경찰청이 지정하는 거, 간주되는 거 잘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그 17가지 중에 4가지 긴급 자동차의 특례와 모든 자동차의 긴급 자동차의 특례는 어디에 규정되는지를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요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배운 게 없잖아요. 안 배운 사람들이. 교통경찰을 배우는 순간. 이제 깊이가 이렇게 높낮이로 있어야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보시다시피 요 2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난이도 있게 출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도 통합방위사태 35번인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면은 쉬운 문제냐면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출제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갑종, 을종, 병종 사태가 있죠. 갑종은 대규모, 여기는 어떤 일부 제한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거나 소규모, 요게 기준이잖아요. 갑종, 을종, 병종 사태. 그럼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걸 묻는 거예요. 통합방위본부장, 요렇게 지역군 사령관, 요게 그대로 내려와서 지역군 사령관, 요게 그대로 내려와서 지시함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지역군 사령관, 시도경찰청장, 함대 사령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요걸 묻는 거거든요. 요걸. 그러면은 갑종과 을종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을종은 지역군사령관. 만약에 병종으로 간다라면은 경찰 관련된 요렇게 요걸 요렇게 더 구별을 해드릴게요. 앞에 출제를 대비해서. 지역군 사령관, 시도 경찰청장.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함대 사령관. 자, 여기에 문구가 지역군 사령관이니까 어느 특정 경비 지대가 나오면 지역군 사령관입니다. 경찰이라는 관할이 나오면은 여기에. 그런데 특정 경비 해안이라는 느낌이 나오면은 그 함대 있잖아요. 이런 경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 내용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갑종, 을종, 그러니까 갑종, 을종, 병종 둘 이상의 을종, 둘 이상의 병종에서 건의권자, 선포권자까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여기까지도 이제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모르면은 어려워요. 보세요. 갑종이니까 통합방위본부장과 지역군 사령관입니다. 을종은 지역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을종은 경찰 관련돼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경찰 관련돼 있지만은 갑종, 을종은 전부 다 통지, 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종은 세 부류가 있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 중에서 특정 경비 지역이니까 지역군 사령관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여기 나오면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나와야 되고 특정 경비 해역이 나오면은 함대사령관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경직법 내용이거든요. 경직법 8조의 2의 하위 내용인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5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5조만 보면 딱 요 세 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만 보시면 돼요. 요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경직법 그 정보 치안 정보가 공공 안녕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속관할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속관할이 있죠. 워낙 뭐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2번은 뭐 사형 무기 금고 장기 1년 이제 요거를 바꾸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 범죄 인도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죠. 나머지들은 큰 무리수가 없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쪽에서는 저 외사 파트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같이 붙어 다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통로로 들어온다면 외교부 장관, 국내에서 외국 통로로 나간다라면 법무부 장관. 그래서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외사경찰에서는 항상 둘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공부하는데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보의 순환 과정을 뭐 종합적으로 해놨는데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배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 틀렸죠. 자, 정보 수집 소순환 과정인데 첩보 수집. 여기 지금 첩보 수집.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첩보의 수집 계획, 출처 계획. 자, 출처의 계획을 하면은 첩보를 수집해서 첩보를 전달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어떤 내용이 바뀌어서 그 두음을 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당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자, 그다음에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은 맞는데 무슨 단계에서 하냐면은 정보 생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게. 자, 그다음에 첩보의 기본 요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최초의 단계인 정보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자, 요 내용도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란 말이 나오든가 또는 소유자란 말이 나오도 상관없습니다. 요 사람들은 자체 방호 계획을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관리자나 소유자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을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자, 여기 보세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요청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아차해 싶어서, 자, 관리자 나왔어. 자초 방어계획, 아, 괜찮다. 맞는 말이네. 시도경찰청장 나왔어. 지역군 사령관 나왔어.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여기 때문에 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은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방호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죠.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장과 국정원장과 협의해서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한다는 거. 국방부 장관입니다.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마지막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터폴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역사적 순서입니다. 이대로 순서대로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1914년 모나코에서 개최한 이 캉그레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 캉그레스가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1회 회의를 개최했고 1923년 헤이그에서가 아니라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이런 것도 바꾸치기에서 나왔어요. 자, 비엔나에서 개최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면 이런 거예요. 유럽 대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회의가 1923년도 비엔나 회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커미션을 창설했습니다. 폴리스 커미션. 최초는 캉그레스 커미션. 그런데 이제 1956년도 비엔나 25차 이때에 이제 인터폴 용어가 명칭이 나오죠. 이 인터폴 용어가 이제 이게 국제 형사 경찰 기구 ICPO가 드디어 등장.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거니제이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인데 현재는 프랑스 리옹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거의 다 다루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40문제를 같이 저와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문제를 풀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거 정말 특공대 정도 갈 정도의 몸도 아주 좋고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딱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바로 보이는 제일 앞좌석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학생이 강의를 듣는 도중에 눈물을 훔쳐요. 그래서 제가 내심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 저 학생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칠까? 그래서 되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내가 궁금했는데 그 학생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강의 도중에 좀 그래서 무안하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그래? 나 이제 역으로 또 궁금해서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학생의 나이가 27입니다. 27인데 공부를 4년을 했답니다. 노량진에서.
그런데 왜 울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입니다. 정말 4년 동안 자기는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전략을 잘못 짰다라는 게 오늘 내 이제 강의를 그 화요일 날 강의를 들으면서 잘못 전략을 짰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가 좀 그랬고, 그게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짰나 봐요. 계속 6개월 안에 나는 승부를 보겠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또 다시 6개월 시작, 무너지면 다시 6개월 시작.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우직지개란 말을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때에 따라서는 빠르다. 근데 그때 이제 좀 깨달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정말 경찰학이 저는 정말 제일 싫은 과목이고 공부를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고 좀 하기 싫고 짜증나는 과목입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암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보니 이게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경찰학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많이 울컥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울컥의 개념은 나도 이제 경찰학이 보이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유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 시스템으로 이제 공부들을 하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공부를 했던 분들은 완전히 체제를 바꿔주셔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40문제를 경간부 40문제를 풀어보셨지만 간단히 암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 불과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중 모델 같이 기존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자꾸 수정을 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 모델로서 잘못 쓰는 모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변화에, 이 격변하는 변화에 같이 편승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있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